곽부 일행은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양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곽부는 쉬지 않고 떠들어대며 곽양을 나무랐다.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 말썽을 부리고 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곽양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양과를 만난 일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양양에 도착한 후 곽부는 부모님께 장춘진인 구척이에게서 받은 답장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구척이는 이미 연로해서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대신에 전진교 장교를 맡고 있는 송도환이 동료들과 함께 영웅대연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전가를 전했다. 곽부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돌아오면서 일어난 일을 일러바쳤다. 아버지, 어머니. 양이가 제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렸어요. 곽정은 깜짝 놀라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곽부는 곽양이 풍릉 나루터에서 모르는 강호인을 따라가서 이틀이나 돌아오지 않은 일과 그들과 대치한 일등을 마구 부풀려서 얘기하며 동생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곽정은 며칠 군사일로 바빠 마음이 어지럽던 참이었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역정이 났다. 곽정 부부는 과거 곽부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여러 번 남긴 걸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래서 곽양과 곽파로는 어려서부터 엄하게 교육시켰다. 곽파로는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행동거지가 신중했기에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곽양은 언제나 입으로만 대답할 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아이였다. 그래도 곽정은 곽양을 믿는 터라 길게 꾸짖지는 않았다. 그러나 황용은 곽양을 몹시 나무라며 한참을 꾸짖었다. 그날 저녁 곽정 부부는 작은 잔치를 베풀어 곽부와 곽파로가 객지에서 고생한 노고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곽양은 부르지 않았다. 야율제가 장인 장모를 설득해보았지만 곽정은 단호했다. 엄히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네. 양이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특이한 데가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형부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이 무렵 몽골 대군은 이미 대리를 정복하고 남에서 북상하고 있었고 또 다른 군대가 북에서 남하의 양번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번 몽골군은 맹장이 이끄는 정예부대로 수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천했다. 북상하는 군대는 홀필열이 이끌고 남하하는 군대는 몽골 대칸인 몽가가 친히 이끌었다. 게다가 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은 전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때는 가을이 한창이어서 공기는 상쾌하고 풀이 무성히 자라 말이 살찌는 계절이었다. 몽골의 철기 부대가 움직이기에는 더없이 적합한 시기였다. 이런 몽골 대군의 소식이 전해지자 양양성의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대송조정은 간신 정대전이 권력을 잡고 정사를 쥐락펴락하면서 몽골군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양양의 급한 상황을 알리는 보고가 휘날리는 눈발처럼 들이치고 있건만 조정에서는 편한 소리만 할 뿐이었다. 몽골군이 이미 여러 해 동안 양양성을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양양성은 몽골과는 상극입니다. 위치가 이와 같은데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태평성세를 노래하고 있을 때도 몽골군은 진격을 계속했다. 몽골군이 대리를 압박할 때쯤 곽정은 전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영웅첩을 돌려 천하의 영웅호걸들을 양양으로 불러 모아 적에게 대응할 방도를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아직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대리국이 몽골군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았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다. 당시 대리국 국왕은 단응지로 1등 대사의 증손자였다. 정천현왕으로 불린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크게 대적해보지도 못한 채 나라를 잃고 말았다. 그런 그를 무삼통, 주자류, 점창어운 등이 구출해내서 간신히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대리가 생각보다 일찍 함락된 만큼 양번 역시 때이른 공격을 받게 되었다. 곽정과 황용은 몽골군이 공격을 시작하는 시기가 풀이 많이 자란 늦가을쯤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행군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중간에 지체된다면 일러도 중양절을 전후해 양번을 공격할 것이라 계산했다. 그래서 영웅대연 날짜를 9월 중순으로 잡고 적이 공격해올 때까지 연회를 이어가다가 영웅들과 함께 적에 맞설 계획이었다.
그래서 연애 날짜는 9월 15일로 정했고 열흘간 연애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9월 13일로 연애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각지에서 영웅첩을 받은 무리민들이 속속 도착했고 몽골 대군도 두 갈래 길을 통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곽정과 황용은 군비를 재정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손님 접대는 주로 노유각과 야율제가 맡았다. 무돈이와 야율제 부부와 무수문과 와남평 부부도 두 사람을 거들었다. 이날 주자리와 점창어은 그리고 무삼통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곧이어 전진교 장교 송도하는 36명의 사형제와 함께 당도했다. 개방의 여러 장로와 7, 8대 수령도 도착했으며 육관영과 정효가 부부도 도착했다. 양양성안은 고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전에 없이 시끌벅적했다. 평소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강호 선배들도 보였다. 이번 영웅대연은 여느 때와 달리 구군이 달린 모임이었기에 곽정 부부의 의협심을 동조하는 뜻에서 영웅첩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참석했다. 과거 대승관에서 열린 영웅대연보다 훨씬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였다. 9월 13일 밤이었다. 곽정 부부는 먼저 도착한 주자리와 무삼통 등 10여 명의 지인과 자리를 같이 하며 회포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술이 새순배가 돌도록 개방 방주 노유각은 끝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개방의 일로 분주해 아직 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야율제와 곽부도 무돈유, 무수문 부부와 함께 다른 젊은이들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시며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개방의 8대 제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와 황용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야기를 듣던 황용의 표정이 크게 바뀌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황용의 떨리는 목소리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편이니 상세히 이야기해보아라. 어찌된 일이냐? 어느새 그녀의 눈언저리가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8대 제자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오후 노방주께서 7대 제자 2명과 함께 성남쪽을 살피러 나가신 후 신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각자 흩어져 찾아보았는데 현산 아래에 있는 양태부 사당에서 노방주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시신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개방 제자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노유각은 무공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신의와 덕으로 개방을 이끌어 신망이 높았다. 개방 제자가 계속 말을 이었다. 함께 나갔던 제자 2명은 모두 방주 곁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당 근처를 살피던 중 몽골의 곽도왕자와 맞닥뜨려 방주께서 먼저 공격을 당하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곽도와 맞서다가 그의 손에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곽정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과거 중양궁에서 그를 살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황용이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노방주의 타구봉은 곽도에게 빼앗겼느냐? 그러자 보고하던 8대 제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가 노유각의 시신을 살펴보았다. 그는 등에 침을 맞고 가슴 늑골이 부러져 있었다. 상처로 보아 곽도가 뒤에서 암기를 던진 후 장력으로 다시 공격한 게 틀림없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다. 그때 양양성에 모인 개방 제자의 수가 1000명을 헤아렸는데 노유각이 곽도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전체가 순식간에 울음소리로 뒤덮였다. 양태부 사당은 양양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곽양은 평소에 노유각과 유독 정답게 지냈는데 양태부 사당은 곽양과 노유각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가 바로 그 사당에서 목숨을 잃자 비통에 잠긴 곽양은 호로병에 술을 가득 채우고 요리를 챙겨 사당으로 갔다.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곽양은 요리에 젓가락을 꽂아놓고 술을 따랐다. 노할아버지, 보름 전에도 우리 여기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혼이라도 여기 계시다면 술 한잔 하세요.
그녀는 맞은편에 있는 잔을 들어 바닥에 뿌린 뒤 제 잔에 담긴 술을 단숨에 비웠다. 좋은 친구를 이렇게 영원히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북받쳤다. 어느새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곽양은 술을 따라 한 잔은 바닥에 뿌리고 한 잔은 자신이 단숨에 비우고는 목 놓아 울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했더니 역시 너였구나. 한밤중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하셨어. 사당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곽부였다. 어머니께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졌다면서 틀림없이 여기 와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쩌면 곽도라는 자가 이 근처에 아직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혼자 나와 있으면 위험하잖아. 곽양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생각만 하느라 위험할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언니, 잠깐만 나와 함께 여기 있어줘요. 어쩌면 할아버지의 혼령이 정말로 날 만나러 와줄지도 모르잖아요. 곽부는 평소에 노유각을 은근히 무시했다. 그가 개방 방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어머니 황용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곽부는 동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면 황용이 직접 나서면 모를까 절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노유각의 혼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아, 너는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지는 것 같구나. 지금 개방은 노방주의 죽음으로 방주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 어머니께서는 이번 영웅대연에서 무공을 겨루어 가장 강한 사람에게 방주 자리를 잇도록 하시겠다는구나. 그 말에 곽양은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모두가 좀 더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새 방주를 이렇게 빨리 뽑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곽부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개방은 강호에서 가장 큰 방파야. 무리에 우두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언제 방주를 뽑는데요? 15일은 영웅대연을 여는 날이야. 그때 천하 영웅들과 어떻게 몽골에 대항할지 논의할 거야. 논의가 시작되면 5, 6일은 걸릴 테고 어쩌면 8, 9일이 걸릴지도 모르지. 개방 방주를 뽑으려면 아마도 23, 24일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곽양은 시무룩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곽부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24일이 내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뽑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올해는 어머니도 내 생일을 잊으시겠죠? 그 말에 곽부가 소리내어 웃었다. 하여간 어리기는. 네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떻게 네 생일을 개방의 방주를 뽑는 중대한 일과 비교를 하니? 사람들이 알면 비웃겠다. 그렇게 작은 일에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세상에 너 하나뿐일 거야. 곽양은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언니는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16살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곽부의 웃음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그때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느껴지는 싸늘함에 놀란 곽부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그림자가 사당 입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몸집이 컸지만 얼굴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상반신이 이상하게 짧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잘린 채 6척이나 되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마치 거인처럼 보였다. 곽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니마성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바로 니마성이었다. 이번에 몽골 황제가 직접 남하했으므로 몽골의 무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했다. 니마성은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피나는 수련을 거쳐서 오히려 다리를 잃기 전보다 더 강해졌다. 몽골 대군이 양양성까지 당도하려면 아직 수백 리가 남아 있었지만 이마성은 양태부 사당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곽부자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뜻밖의 횡재를 만나게 되어 뛸 듯이 기뻤다. 곽정이 양양성의 사령관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양양성을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만약 그의 두 딸을 손에 넣는다면 투항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곽정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니 그야말로 큰 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곽부가 자신을 알아보자 누물거리며 대답했다. 곽낭자께서는 눈이 참 좋으십니다. 몇 년 못 만난 사이에 더 예뻐지셨군요.
괜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순순히 날 따라오시지요. 그 말에 곽부는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었다. 니마성의 무공이라면 자신과 동생이 함께 덤벼도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새삼 동생에게 화가 났다. 다 네 잘못이야.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그러나 곽양은 언니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내뱉었다. 두 다리는 왜 이렇게 길어요? 다리가 잘리기 전에도 이렇게 길었나요? 니마성은 콧방귀를 뀌며 곽양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곽부에게 말했다. 일단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너희 자매가 앞장서서 걸어라. 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이미 자매를 포로로 간주했다. 그러나 니마성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 곽양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 밤중에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니마성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조그만 계집애가 말이 많구나. 잔말 말고 어서 따라오기나 하거라. 곽부가 나지막이 곽양에게 말했다. 양아, 이 사람은 몽골에서 온 무사인데 무공이 대단해. 내가 왼쪽을 맡을 테니까 네가 오른쪽을 공격해. 그러고는 곧장 검을 빼들고 니마성의 허리를 노리고 들어갔다. 곽양은 성을 나오면서 무기를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곽양이 보기에 니마성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니의 공격을 당해내겠어? 오히려 곽양은 곽부가 니마성을 다치게 할까봐 언니를 말렸다. 언니, 이 사람은 다리가 없잖아. 그런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 그러나 그런 곽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니마성이 왼쪽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쪽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는 곽부의 가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 충격에 곽부는 숨이 턱 막히며 손에 힘이 풀려 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소나기가 얼얼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곽부는 얼른 왼손으로 검을 주워 원려검법을 쓰며 달려들었다. 원려검법은 과거 강남 7 괴 중 한소영이 곽정에게 전해준 검법이었다. 곽정은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원려검법을 더욱 발전시켜 두 딸에게 전수해 주었다. 만약 지금의 곽정이 원려검법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은 웬만한 신공자락 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곽부는 내공이 약해서 제대로 된 원려검법의 위력을 내지 못하고 니마성에게 밀렸다. 곽양은 니마성이 쌍지팡이를 번갈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니마성의 몸놀림은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시종일관 우위를 점하며 언니를 몰아붙이는 니마성을 보면서 곽양은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다. 곽양은 언니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무기 하나 없는 빈손으로 니마성에게 달려들었다. 그걸 보고 니마성이 기합을 지르며 왼쪽 지팡이로 땅바닥을 찍더니 몸을 허공으로 솟구쳤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른 몸놀림이었다. 니마성의 오른쪽 지팡이는 곽양의 왼쪽 어깨에, 왼쪽 지팡이는 곽부의 가슴에 각각 적중했다. 곽양은 몸을 휘청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고 곽부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니마성은 마치 귀신처럼 두 사람을 따라붙었다. 그는 지팡이를 살짝 움직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곽부 옆에 와섰다. 내가 얌전히 따라오라고 했지? 곽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양아, 어서 사당 뒤로 도망가. 그 소리에 니마성은 흠칫 놀랐다. 분명히 지팡이로 곽부의 신장혈을 찍었거늘 어찌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인단 말인가. 사실 곽부는 연희갑을 입고 있는 데다 가전의 절기인 폐혈기공으로 혈을 보호해서 별다른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곽부가 아직 완전히 혈도를 닿지 못한 상태에서 지팡이가 몸을 가격했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했다. 곽양은 도하나경장법을 쓰며 언니 앞을 가로막았다. 언니가 먼저 가. 그러자 니마성이 왼손으로 지팡이를 내리쳤다. 지팡이가 곽양의 코끝에서 3촌도 떨어지지 않은 곳을 스쳐가면서 거센 풍압을 일으켰다. 곽양은 풍압으로 인해 통증을 느꼈으나 니마성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아까는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악랄한 사람이었군요. 그 말에 니마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젖혔다. 꼬마 아가씨, 좀 더 당해봐야 내가 무서운지 알겠어? 그는 징그러운 웃음을 띤 채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곽양은 평생 이렇게 놀라긴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도 깜짝이지 않고 시커멓고 추한 얼굴이 다가오는 걸 바라보았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괴기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사람을 물어뜯을 것만 같았다. 곽양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겁내지 말고 암기로 공격해. 급박한 와중이라 곽양은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제 몸을 더듬었다. 난 암기가 없어요. 니마성이 점점 다가오자 곽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 팔을 뻗어 앞을 보호했다. 그녀가 막 팔을 뻗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밀려왔다. 그러자 마치 팔이 저절로 가볍게 들리는 듯 하더니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날아가 니마성의 지팡이를 때렸고 그와 동시에 금소금이 울렸다. 그 소리는 가볍고 경쾌했으나 니마성은 지팡이를 제대로 쥐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니마성이 잡고 있던 지팡이는 뒤로 멀찍이 날아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당의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니마성은 지팡이를 놓치자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역시 무공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반동을 이용해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두 손을 뻗어 곽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곽양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재빨리 머리에서 청옥비녀를 뽑아 니마성을 향해 던졌다. 순간 뒤에서 가볍게 바람이 이는가 싶더니 옥비녀가 쏜살같이 날아갔다. 니마성은 왼손에 기를 모아 뻗으며 비녀를 막으려다가 그 날아오는 기세가 심상치 않자 두 손을 동시에 뻗었다. 그러나 니마성이 비녀를 막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땅에 고꾸라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곽양은 그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게 아닌지 두려워 얼른 곽부 곁으로 달려갔다. 언니, 어서 가자. 자매는 양태부 신상 옆에 서서 니마성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니마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곽양이 말했다. 내 비녀를 맞고 죽었나? 곽부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 니마성, 무슨 속셈이냐? 그러나 여전히 니마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니마성에게 지팡이가 없다면 잘 움직이지 못할 테니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곽부가 검을 쥐고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니마성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입을 쩍 벌리고 죽어 있었다. 죽은 니마성의 얼굴은 뭔가에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곽부는 영문을 몰랐으나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신단에 있는 초를 가져다 불을 붙였다. 곽부가 죽은 니마성을 자세히 살펴보려 하는데 사당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처제. 사당 안에 있어. 야율제의 목소리였다. 남편 목소리에 기뻐하며 곽부가 야율제를 불렀다. 야율제는 곽부가 동생을 찾으러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직접 곽부와 곽양을 찾으러 나섰다. 어쩌면 아직 저기 양양성 근처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던 야율제는 곽부 목소리를 듣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개방의 6대 제자 2명을 데리고 뛰어들어온 야율제는 니마성이 죽어있는 걸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야율제는 니마성이 자기도 상대하기 벅찰 정도의 고수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니마성이 아내 손에 당했다고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곽부의 손에서 촛대를 받아들고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았다. 니마성의 두 손에 구멍이 뚫려 있고 청옥비녀가 그의 내문 정중앙에 있는 신정열에 꽂혀 있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뜨릴 수 있는 청옥비녀가 니마성 정도 되는 고수의 두 손을 꿰뚫은 것도 모자라 두개골을 뚫고 들어갔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야율제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혹시 외조부께서 오신 거야? 그 물음에 곽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외조부님이 아니신가? 고개를 갸웃하던 야율제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그렇군. 우리 사부님께서 오신 거야. 그러나 야율제가 고개를 돌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주백통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야율제는 장난을 좋아하는 주백통이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놀려주려 한다고 생각해 곧장 사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지붕 위까지 올라가 찾아보았지만
주변에는 사람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곽부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기만 했다. 갑자기 무슨 외할아버지며 사부님이에요? 야율제는 다시 사당으로 돌아와 두 자매에게 어떻게 니마성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곽부는 묻는 대로 대답은 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빈혈을 맞고 죽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처제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지. 분명 어떤 고수가 처제를 도와주었을 거야. 현무림에 이 정도 내공을 가진 고수라면 장인어른과 외조부님, 그리고 사부님과 1등 대사 정도일 거야. 물론 금융국사도 이 정도 내공을 지니기야 했겠지만 몽골의 국사가 왜 니마성을 죽였겠어? 장인어른은 이곳에 안 오셨고 1등 대사는 쉽게 살개를 여는 분이 아니니 난 당연히 외조부님이나 사부님께서 오신 거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두 분도 아닌 것 같아. 분명 누군가 있었을 텐데. 처제도 정말 몰라. 곽양은 청옥 비녀를 꺼내 던지고 니마성이 죽은 걸 본 후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등 뒤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아무래도 귀에 익었다. 혹시 큰오빠가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자 곽양은 자기도 모르게 두 뺨이 발글에 달아오르며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다. 야율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곽양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때 개방 제자가 니마성의 지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소리에 모두가 니마성의 지팡이를 보니 놀랍게도 곽양이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니마성의 육중한 지팡이에 박혀있는 게 아닌가. 곽부와 곽양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야율제는 감탄을 금치 못해 탄성을 내질렀다. 어찌 이런 일이? 곽부가 말했다. 어서 가져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어머니라면 누가 이렇게 한 건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말에 개방 제자 중 한 사람이 시신을 엎고 다른 한 사람이 지팡이를 챙겨들었다. 야율제와 곽씨 자매는 성으로 돌아가서 곽정과 황용을 찾았다. 곽정과 황용은 곽부의 이야기를 듣고 새삼 가슴을 쓸어내렸다. 곽양은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부모님께 꾸중 들을 각오를 했지만 곽정은 딸이 도의를 중히 여긴 걸 기뻐하며 도리어 위로해 주었다. 황용은 남편이 화를 내지 않자 그제야 마음을 놓고 딸을 안아주었다. 곽정과 황용은 니마성의 시신과 팔찌가 박힌 지팡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황용이 입을 열었다. 오빠, 누군지 알겠어요? 글쎄, 누군지 알 수가 없군. 황용은 양태부 사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묻고 또 물었지만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곽부와 곽양이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황용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둘째가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숨기다니 뭘 숨긴단 말이야? 북쪽으로 영웅첩을 돌리러 다녀온 후에 멍하니 있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아무래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란 탓이겠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수줍어하는 듯 하다가 또 입가에 웃음을 띠기도 하던데 그건 놀란 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을 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고수의 도움을 받았으니 놀라우면서도 좋기도 하겠지. 이상할 게 뭐가 있어? 황용은 눈을 흘기며 곽정을 바라보았다. 젊어서도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더니 지금도 여전하시군요. 황용의 말에 곽정은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부부는 함께 웃고는 이어서 적을 막아낼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황용은 곽양을 걱정하느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던 황용은 가만히 일어나 성벽으로 향했다. 그런 뒤 성을 지키는 병사에게 문을 열게 하고 성 남쪽 길을 따라 양태부 사당으로 향했다. 깊은 밤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달은 검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황용은 손에 청죽봉을 들고 경공수를 펼쳐 현산으로 내달렸다. 양태부 사당까지는 10수장이 남았는데 돌연 타루비 옆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황용은 발소리를 죽이고 몸을 잔뜩 수그린 채 가만가만 다가갔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두 사람이 은인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양양으로 무림의 고수들을 집결시키고 있는 듯했다. 저들은 누굴까? 그때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중 손씨라는 사람이 말했다.
조용. 누가 옵니다. 그 말에 황용은 흠칫 놀랐다. 정말 산모퉁이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누군가 손뼉을 3번 쳤다. 손씨라는 사람이 이에 3번 손뼉을 치며 화답했다. 그러자 누군가 타르비 쪽으로 다가왔다. 은공께서 2분께 기다리지 말라는 전가를 주셨습니다. 여기 은공이 보낸 서찰이 2통 있으니 2분께서는 각자 하나씩 전해주십시오. 손 3제는 신양군의 조노장 나리께 전해드리고 진 6제는 상덕부 오화산의 농아두탁께 전하십시오. 그리고 2분께서도 열흘 내에 다시 이곳으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은 공손히 대답하고 서찰을 받아 품속 깊숙이 넣었다. 숨어서 듣고 있던 황용은 깜짝 놀랐다. 그 2 사람도 이곳으로 온다고? 신양군의 조노작이라면 송왕실의 후예로 가전의 절기인 태조 32세 장권과 18로 재미봉을 이어받았고 대대로 자기를 받은 신분이어서 강호인들과는 함부로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오화산의 두타는 삼상무림의 고수로 무공이 대단하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에 역시나 외부와 교류하지 않았다. 곽정과 황용은 은거한 이들이 영웅대연에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명성을 존중해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예상대로 2 사람은 완곡한 어조로 초청을 거절했다. 그런데 어찌 은공이라는 자는 서찰 한 장으로 은거 고수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황용은 은근히 걱정되었다. 내일이 영웅대연인데 저들이 말하는 은공이란 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고수들을 양양으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저들의 대화로 봐서는 몽골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손씨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출발합시다. 절대 은공의 일을 망치면 안 됩니다. 3 사람은 그 길로 산에서 내려갔다. 은공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황용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3 사람을 잡아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나자 황용도 몸을 일으켜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서문 밖 갈림길에 도착할 때쯤 맞은편에서 2 필의 말이 바람처럼 달려오는 게 보였다. 황용이 길을 비켜주며 슬쩍 올려다보니 건장한 사내 2이 각각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장대과자에게 악단이며 창극단, 고계단을 모조리 데려오라고 전하는 걸 잊지 않았겠지? 그 말에 황용은 고개를 돌려 멀어져가는 2 사람을 바라봤다. 장대과자는 강화 지역에서 세력이 대단해서 조정과도 끈이 닿아 있다고 들었는데 그자도 그 은공이라는 사람이 양양으로 불렀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자들이 모여서 뭘 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곽정을 찾았다. 그러곤 조금 전 보고 들은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오빠 어떤 인물이 영웅대연 날짜에 맞춰 자기 세력을 이곳으로 집결시키고 있어요. 곽정은 오히려 기쁜 표정이었다. 그 영웅이 우리와 뜻만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 않아. 그가 군웅을 지휘해 몽골과 맞선다면 우리도 그를 맹주로 추대해 그의 지휘를 받으면 되지 않겠어? 그 말에 황용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그들은 적과 싸우기 위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신양군 조노작과 오화산 두타, 그리고 강화 장대과자 등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곽정이 기쁜 얼굴로 탁자를 가볍게 쳤다. 정말 대단하군. 그가 조노작과 두타 등의 고수를 초대할 수 있다면 양양성의 기세를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거야. 용아,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도 잘 사귀어두는 게 좋겠어. 황용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때 손님 접대를 맡은 개방 제자가 강남 태호의 체주들이 당도했다고 알려왔다. 곽정과 황용은 얼른 달려나가 손님을 맞았다. 그날 각 지방의 호걸들이 하나둘씩 도착했고 황용은 시종 즐거운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지난밤에 보고 들은 일은 잠시 잊기로 했다. 다음 날 드디어 영웅대연이 열렸다. 탁자가 400여 개나 펼쳐지고 영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양양에서 3군을 지휘하던 안무사 여문안과 수성대장 왕견 등이 여러 영웅에게 술을 권했다. 술이 몇 분배 돌고 연회가 무르익어가자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곽정을 맹주로 추대했다. 자리에 참석한 영웅들은 10중 8구가 술고래들이었다. 술기운이 오르자 서로 무공을 뽐내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갈수록 왁자지껄해졌다. 문득 손님 접대에 정신없던 황용이 주변을 돌아보니 곽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황용은 곽파로를 시켜 누나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런데 내실로 갔던 곽파로가 혼자서 돌아오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누나는 자기 방에서 영웅소연을 열고 있으니 여기에는 오지 않겠대요. 그 말을 듣고 황영이 피식 웃었다. 네 누나가 희한한 생각을 했구나. 그럼 그냥 두어라. 그런데 누나 방에 정말 손님들이 있어요.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누나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황영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다. 어찌 다 큰 처녀가 남자들을 불러 방에서 술을 마신단 말인가? 제 외조부처럼 엉뚱하다는 뜻으로 붙인 소동사라는 별명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군. 하지만 오늘은 손님들이 모인 날이어서 이 일로 딸을 꾸짖어 흥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일이라 곽부에게 말했다. 네 동생이 아직 어려서 손님들을 제대로 접대할 줄 모르니 네가 가서 양이 친구분들께 여기서 함께 술을 드시자고 말씀드리거라. 곽부는 그러지 않아도 동생 방에 어떤 손님들이 와 있는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곽양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서 몇 장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곽부가 방 옆으로 다가가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방에 작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술잔이며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8명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서 서로 잔을 건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뒤룩뒤룩 살이 쪘는데 가슴을 풀어헤쳐 시커먼 털이 다 드러나 보였다. 그의 왼쪽에는 긁게나 쓸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긴 수염이 3갈래로 나 있고 의관이 비교적 깨끗했다. 부채를 들고 가볍게 흔드는 모습이 제법 고상하고 점잖아 보였다. 그런데 부채에 긴 혀를 내밀고 있는 무상기가 그려져 있었다. 문사 왼쪽으로는 40살 남짓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칼에 당한 듯한 흉터가 있고 그런 상처가 곳곳에 적어도 10개는 되어 보였다. 그 옆에는 키가 크고 마른 두타승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쓴 금관이 번쩍거리고 입에는 닭을 반쯤 물고 있었다. 또 2명의 백발노인과 검은 옷을 입은 비구니도 있었다. 그 3사람은 창을 등지고 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곽양은 이 무리 사이에 앉아 발글에 달아오른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백발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술을 어느 정도 마셨으니 다음에 낭자 생일날 또 와서 실컷 마시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고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낭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군요. 그는 품에서 작은 비단 상자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옆에 있던 노인이 얼른 집어들었다. 백초선 이게 뭡니까? 어디 좀 봅시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건 천년설삼이 아닙니까? 어디서 구하셨소? 곽부가 창틈으로 보니 그가 집어든 것은 1척쯤 되는 하얀 인삼이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머리와 사지가 있고 아기 피부처럼 하얀 것이 언뜻 보기에도 귀한 물건 같았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선물을 칭찬하자 백초선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이 천년설삼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해독 못하는 독이 없습니다. 죽은 목숨도 다시 살려낸다고들 하지요. 낭자께서 아무런 재난 없이 100살까지 산다면야 이걸 쓸 일이 없을 테지만 100살 생일이 되는 날 이걸 먹으면 또 100살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축하 인사도 아주 일품입니다. 머리가 비대한 인주자 역시 상자 1개를 꺼내 놓았다. 저도 선물이 하나 있는데 낭자께서 재미있어 하실 겁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쇠로 주조한 2개의 뚱뚱한 화상을 꺼냈다. 길이는 7촌 정도 되었는데 태엽을 돌리니 2 인형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는 듯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런데 그 인형들의 싸우는 모습이 그 나름대로 무학의 법도가 있는 듯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소림 나한권이었다. 10여 초씩을 다투고 난 인형은 태엽이 다 되었는지 멈추었다. 2 인형이 서로 노려보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무린 고수의 풍모를 보는 듯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여자가 입을 열었다. 인주자, 남들 앞에서 뽐내려고 광낭자에게 말썽거리를 가져온 것 아니오? 이건 숭산소림사의 천라안인데 어찌 훔쳐왔소? 그 말에 인주자가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 인주자가 아무리 간이 크다 한들 어찌 소림사의 물건에 손을 대겠소? 이건 소림사 나한당 수좌인 무색 선사께서 주신 것이오. 선사께서 낭자 생일에는 꼭 직접 와서 축하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이게 바로 내가 드리는 진짜 선물이오. 그가 상자의 다른 한 층을 열자 검은 옥팔찌가 나왔다. 검은 빛이 은은하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인주자는 허리춤에서 등이 두껍고 날이 얇은 귀두도를 뽑아들더니 옥팔찌를 겨냥해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옥팔찌에 부딪힌 귀두도가 튕겨 올랐다. 그러나 옥팔찌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문사, 비구니, 두타, 부인 등도 곽양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었다. 모두가 신기하고 보기 드문 보물이었다. 곽양은 웃음으로 화답하며 선물을 하나씩 받았다. 이 광경을 훔쳐보는 곽부로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바삐 대청으로 돌아온 그녀는 황용에게 놀라운 광경을 설명하느라 두서없이 말했다. 그러자 황용이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냐?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곽부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황용도 내심 매우 놀라 곧장 주자류에게 손짓했다. 그러곤 세 사람이 함께 내당으로 갔다. 그러면서 황용은 딸에게 아까 보고 들은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시켰다. 주자류 역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인주자, 백초선이 양양에서 만났다고. 정말 이상한 일이군.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틀림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는 저로수 성인 사태인 것 같은데 또 그 문사는 부채에 무상귀가 그려져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전륜왕 장일맹이 아닌가 싶군.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황용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주자류는 그렇게 말하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양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번에 영웅첩을 돌린 것 외에는 이 성 주변을 멀리 떠나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런 명사들을 사귈 수 있었겠나. 게다가 숭산 소림사의 무색 선사라면 이미 면벽 수련에 들어가 무림의 고수들도 쉽게 만나지 못한다고 들었네. 그런데 그런 분이 양양까지 와서 어린 여자아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아마도 양이가 장난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게 분명해. 그러나 황용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성인 사태나 장일맹 같은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양이가 어떻게 알고 그런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도 그렇군. 어찌되었든 양이의 친구들이고 나쁜 뜻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도 않으니 우리가 가서 한번 보는 게 좋겠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인 사태나 전륜왕 장일맹 같은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그들이 말썽이라도 일으키면 골치 아플 텐데 걱정이군요.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곽부인. 그 사람들이 양양에 온 건 그저 광낭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골치 아파하실 것 없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는 이미 저 먼 곳에서 들려왔다. 황용, 주자류, 곽부는 얼른 창가로 달려갔다. 근처에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는데 그 신법이 엄청나게 빨랐다. 곽부가 뒤쫓으려 하자 황용이 팔을 잡았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는 쫓아갈 수 없다. 그러곤 고개를 들어보니 공손수 나뭇가지에 하얀 부채가 펼쳐진 채 걸려 있었다. 곽부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이었다. 그걸 보고 황용이 몸을 솟구쳐 왼손으로 부채를 낚아챘다. 세 사람은 내당으로 가서 등불을 켜고 부채를 살펴보았다. 부채에는 혀를 내민 백무상이 그려져 있었다. 웃는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예를 올리는 모습 옆에 글이 적혀 있었다. 광낭자의 생일을 축하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뒤집어 보니 다른 면에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 흑엔이 성인, 백초선, 인주자, 구사생, 구육두타, 한무구, 장일맹이, 곽대엽, 곽부인께 인사드리며 영예의 꽃다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방문에 뵙지 못하고 돌아가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자는 아직 먹물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황용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양이에게 가봐야겠어요. 황용과 주자류 그리고 곽부가 함께 곽양의 방으로 들어가니 하인들이 탁자를 치우고 있었다. 추백부, 어머니, 언니, 이것 보세요. 손님들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황용과 주자류는 천년설삼,
쌍철난, 흑옥 팔찌와 다른 선물들을 보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곽양은 무척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엽을 감아 나은 인형을 움직여 보였다. 인형들이 나은권을 마치자 황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양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엄마한테 다 말해보거라. 친구들이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재미있는 선물들을 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방금 알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한무구 언니가 창밖에서 꼬마 아가씨, 우리 함께 술이나 마실까? 하기에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모두들 들어와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고는 제 생일날에 또 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그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친구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선물을 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나도 그 사람들을 모른단다. 근데 전륜왕이나 백초선 같은 분들이 우리 영웅대연에 참석하겠다고 하시더냐? 아니요. 하지만 구사생이나 백초선 할아버지는 모두 아버지에게 감탄했다고 하셨어요. 또 한무구 언니와 성인 사태도 어머니가 여걸 중에 여걸이라고 하셨어요. 황용이 몇 마디를 더 물어보며 곽양의 표정을 살펴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 됐다. 그만 자거라. 황용은 주자류 곽부와 함께 방을 나왔다. 곽양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말했다. 어머니, 이 천년설삼은 정말 좋은 거래요. 아버지랑 반씩 나눠 드세요. 그건 백초선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냐? 어머니 아버지가 절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태어난 거라 아무런 공이 없지만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받으세요. 황용은 딸의 말이 기특해 설삼을 받았다. 그날 영웅대연은 즐거운 분위기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곽정은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영웅이 단결해서 적에 맞서기로 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말투가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황용이 입을 열었다. 오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인사태, 백초선 등 7명이 양이를 찾아와 술자리를 같이 하고 갔어요. 그 말에 곽정은 깜짝 놀라 잠시 멍한 표정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생일 선물로 주었다는 천년설삼을 보니 정말 진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황용이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발이 더 넓은가 봐요. 곽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성인사태, 전륜왕, 한무구 등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았다. 황용이 누나를 사르르 굴리며 말했다. 오빠, 깨방 방주를 미리 뽑는 게 좋겠어요. 양이 생일까지 미루다가 정말 백초선 등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난 생각이 달라. 그대로 9월 24일에 방주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르는 게 좋겠어. 무색선사, 농아두타까지 모두 온다면 훨씬 의미 있는 행사가 될 테고 또 그만큼 몽골과 싸울 수 있는 전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겠어? 그 말에 황용이 미간을 찌푸렸다. 괜히 생일 축하한답시고 와서는 소동을 피울까봐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양이와 어떻게 교분을 맺었는지는 몰라도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그렇게 몰려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크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무림맹주가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곽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용아, 우리가 지금 몽골과 싸우는 건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잖아. 몽골에 대항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지. 그깟 무림맹주야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야. 만약 그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처리하면 되잖아. 당신의 타구봉이나 내 항룡시 팔짱이면 그들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곽정의 즐거워하는 모습이며 호기에 찬 말투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고 황용은 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그러면 맹주 말씀을 따를게요. 이 설삼이나 드세요. 이 정도면 35년 공력과 맞먹겠어요. 아니야. 아이를 셋이나 낳느라 공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고 힘을 보충해야지. 두 사람의 마음 역시 여전했다. 한참을 서로 미루다가 마침내 곽정이 의견을 냈다. 적과 싸우다 보면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 이 설삼은 그 사람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자. 다음 날에도 영웅대연은 계속되었다. 곽양의 방에서도 다시 영웅소연이 펼쳐졌다.
황용은 딸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도록 미리 주방에 일러두었다. 곽부는 남편이 개방의 방주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정신이 쏠려 있어 동생의 엉뚱한 행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며칠 동안 열린 영웅대연에서는 각지의 영웅호걸들이 힘을 모아 몽골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곽정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러나 몽골군 진영에서 오래 기거한 적이 있는 곽정은 몽골군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무림 인사가 힘을 모은다 해도 결코 화약과 화포를 당해낼 수는 없는지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웅대연의 마지막 날인 9월 24일은 개방의 방주를 뽑는 날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 성 서쪽에 있는 대교장으로 모여들었다. 대교장 중앙에 단을 마련하고 단의 남쪽으로 천여 개의 탁자와 의자가 줄지어 놓였다. 개방은 원래 노장로, 간장로, 양장로, 팽장로의 통솔을 받았다. 그중간 장로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고 팽장로는 개방을 배반하고 나간 후 자은에게 살해되었다. 노유각은 방주가 되었다가 이번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양장로뿐이었다. 지금은 양장로가 수석장로이고 그 밑에 3명의 장로가 더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8결 제자들이었다. 개방의 제자들은 단 주위를 둘러싸고 땅바닥에 앉았다. 개방 제자들은 거지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든 반드시 땅바닥에 앉는 게 개방의 규율이었다. 단 밑에는 이미 2000여 명의 개방 제자가 모여 있었다. 이들은 개방 제자들 중에서도 영향력과 무공이 모두 뛰어난 사람들에 속했다. 그중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사결 제자였다. 이 2000여 명의 제자는 각기 장로 4명의 통솔을 받았다. 손님 접대를 책임진 제자가 여러 영웅호거를 자리로 안내한 뒤 의식을 참관하도록 했다. 관중들이 모두 모이자 개방 제자들 중 8결 제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라를 입에 대고 길게 3번 불었다. 그러자 황용이 단 위로 올라가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저희 개방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 영웅호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용은 다시 한번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그러자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했다. 저희 개방의 전임 방주였던 노방주께서는 인후하고 의를 지키며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전 현산 양태부 묘에서 간사한 곽도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우리 개방에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 대군이 양양성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개방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해 나라의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라의 큰 적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자리에 모인 영웅호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황용의 말이 이어졌다. 그러나 10만여 명이 넘는 개방의 제자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한시 앞비 방주를 세워야만 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문과 무를 두루 갖춘 영웅을 개방의 방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양 장로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지명을 받은 양 장로가 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비록 머리가 백발이었지만 허리가 곱고 몸놀림도 가벼웠다. 단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에서 그의 무공이 결코 쇠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들 박수와 함성으로 양 장로를 맞이했다. 이곳에 모인 4~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무공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니 마치 천둥이 치는 것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 장로는 폭권의 예를 갖추어 답례했다. 이윽고 좌중이 조용해지자 양 장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 황 방주께서는 지혜가 넘치고 총명해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극구 사양하시며 우리 4명의 장로와 8명의 8결 제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겨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말에 대교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10만이 넘는 개방의 제자들은 전국에 널리 흩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황방주같이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문과 무를 두루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방에 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홍방주나 황방주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주처럼 모든 제자가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인품을 지닌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황방주께서 다시 한번 10만 제자를 통솔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했다. 개방뿐만 아니라 천하를 다 뒤져봐도 황방주만한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겠지. 양 장로는 좌중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뒤 말을 계속했다. 만약 황방주께서 거절하시면 끝까지 간청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머지않아 몽골 놈들이 양양성을 대대적으로 침략할 것입니다. 황방주께서는 곽대엽을 도와 적을 물리칠 대계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방내의 사소한 문제들로 심려를 끼쳐드리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다른 사람을 방주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방내에는 방주직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없고 황방주는 당분간 다른 데에 정신을 쏟을 틈이 없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바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모셔와서 10만이 넘는 우리 개방의 제자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방의 군산 대회에서 황방주를 방주로 청거했을 당시에도 황방주는 우리 개방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된 후 우리 개방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군산 대회 당시 황방주는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두들 감탄의 눈빛으로 황용을 바라보았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강호의 이름을 날리는 영웅호걸들이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방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여 감히 제안을 하건대 저희 개방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공을 겨뤄 그 자격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로의 말이 끝나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늘 무공을 겨루는 건 서로 승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니 설사 서로에게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결코 상대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개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양 장로는 단호한 눈빛으로 좌중을 훑어보았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한 문파의 장문이거나 혹은 한 방파의 방주 신분인 사람들이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당연히 개방 방주 자리를 놓고 다툴 수가 없었다. 또한 소속은 없지만 강호의 명성이 높은 무림 고수들도 쉽게 나서지는 못했다. 만약 섣불리 나섰다가 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터였다. 그리고 젊은 고수들 중에는 도전해보려는 자가 많았지만 먼저 나설수록 불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부 연로하신 선배님들과 은둔 생활을 하는 고수들을 제외하고는 천하의 영웅호걸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방의 명성을 인정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주십시오. 양 장로가 몇 차례 독촉하자 마침내 누군가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를 내지르며 단 위에 올라선 사람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어찌나 키가 크고 몸이 비대한지 좋기 300근은 되어 보였다. 그가 올라서자 견고하게 만든 단이 휘청거렸다. 단 위에 올라선 그는 좌중을 향해 예를 갖추지도 않고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근정 동대회라고 하오. 개방의 방주처럼 무거운 자리에는 관심 없지만 누구든지 나하고 붙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그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양 장로가 웃으며 말했다. 동대영, 이 자리는 무술대회가 아닙니다. 개방 방주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만 내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동대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봤자 결국 무술대회 아니오.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놓고는 왜 나한테는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오. 그 말에 양 장로가 막 대답을 하려는데 동대회가 공격할 태세를 갖추며 말했다. 그러지 말고 대기 나를 상대해주는 건 어떻소? 그 말과 함께 동대회는 다짜고짜 양 장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동대애가 다짜고짜 양장로를 향해 주먹을 뻗자 양장로는 뒤로 훌쩍 뛰어 물러났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찌 동대영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단 위로 뛰어 올라왔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거지는 개방의 6개월 제자로 양장로의 사손이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으나 사조를 극진히 섬기는 제자인지라 천근정 동대애가 너무 무례하게 굴자 참지 못하고 나선 것이었다. 사조님께서 당신 같은 후배와 겨룰 수는 없으니 내가 상대해드리겠소. 조소이다. 동대애는 상대방의 이름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커다란 주먹을 내뻗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주먹을 살짝 피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러곤 바로 손을 뻗어 동대애의 목젖을 움켜잡았다. 목을 잡힌 동대애는 양손으로 목을 잡은 거지의 팔을 잡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동대애는 목을 잡히자 온몸이 마비되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오자서가 천근정을 들어 올려주겠소. 자신을 오자서라고 밝힌 개방 제자는 남은 한 손으로 동대애의 바지자락을 움켜쥐고는 그를 머리 높이 치켜들었다. 동대애의 벼로는 천근정으로 천근의 무게를 받쳐 들다라는 뜻인데 벼로에 걸맞지 않게 우스운 꼴을 당하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양장로가 웃으며 오자서에게 명령했다. 어서 내려드려라.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오자서가 즉시 동대애를 내려놓고 단에서 내려갔다. 동대애는 얼굴색이 흑빛이 되어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가는 거지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이놈의 거지 새끼야. 어딜 가는 것이냐. 무기를 들고 다시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모두들 웃기만 할 뿐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 그때 또 한 사람이 가볍게 단 위로 올라섰다. 단 끝에 발을 살짝 대고 서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조심하시오. 동대애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 영웅이 보는 앞에서 자기 무공을 선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런 동작을 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고 내뻗은 동대애의 팔을 잡아 바깥으로 꺾으며 맺혔다. 그러자 동대애의 몸이 단 밖으로 날아가 쿵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처박혔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잘생긴 이 남자는 바로 곽정의 제자 무수문이었다. 그러나 무수문의 기대와는 달리 이를 지켜보던 곽정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좌중들 역시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수문의 금나수법은 비록 교묘하고 멋스럽기는 했으나 자기를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사람에게 기습을 가한 건 누가 봐도 비열한 행동이었다. 그때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3명이 단위로 올라섰다. 무수문은 곽정과 황용에게서 무공을 배운 데다 부친과 사숙에게서 일양지 신공까지 전수받았기에 젊은 세대 중에서는 고수반열에 들었다. 무수문은 동시에 3사람이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걸 보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3사람을 물리치면 내 무공 실력이 더 돋보이겠지. 무수문은 행여라도 3사람이 협공을 할까봐 통성명도 없이 3사람이 단에 올라서자마자 바로 달려들었다. 3사람은 미처 단 위에 자리 잡기 전에 공격을 받자 급히 손을 들어 막았다. 그러나 무수문은 틈을 주지 않고 장력을 날리며 3사람을 몰아세웠다. 3사람은 무수문의 장력을 피하느라 가운데로 몰렸고 서로 부딪히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자 실력이 저렇게 대단한 걸 보니 역시 곽대엽의 명성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셋은 원래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무공 내력을 알지 못했다. 그랬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완한평은 남편이 우위를 점하자 기분이 좋아 얼굴이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본 곽부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빈정거렸다. 무형은 왜 저런 형편없는 자들한테 벌써부터 힘을 빼는 거야? 저러면 나중에 진짜 고수들이 나서면 상대하기 힘들 텐데 말이야. 완한평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 곽부와 말싸움하는 걸 즐기는 야율련은 곽부의 속내를 눈치채고 한마디 했다. 도련님이 먼저 조무래기들을 처리하고 그러다 힘에 부치면 우리 남편이 나서서 또 한 차례 정리해주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 오빠가 나서서 나머지를 물리치면 언니는 손쉽게 방주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곡을 찌르는 야율련의 말에 곽부는 얼굴을 붉혔다.
한편 황용은 대교장 주변에 개방의 제자들을 미리 배치해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와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곤 곽정 곁에 앉아 수상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사방을 살폈다. 성인 사태, 한무구, 장일맹 등이 와서 소동을 부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양양에 온 것일까? 만약 어떤 음모가 있다면 왜 아직까지 아무런 징후가 없을까? 정말 양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을 리는 없는데. 생각에 잠겨있던 황용이 고개를 들어보니 무수문이 이미 두 사람을 담 밑으로 떨어뜨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힘겹게 버티고 있던 상대의 모습을 보니 길어야 5초씩 내에 패하고 물러날 것 같았다. 과연 누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까? 대교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누가 개방의 방주가 될까를 궁금해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은 무술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바로 곽양이었다. 곽양은 대교장이 아닌 자격정으로 나갔다. 그녀는 난간에 팔을 기대고 앉아 붉은 해가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걸 봤다. 지금 이 순간 곽양의 마음속에는 오직 양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곽양은 작약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남은 한 개의 금침을 만지작거렸다. 머지않아 양과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금침을 잡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한편 대교장에 있던 황용 역시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누가 양태부 사당에서 두 딸을 구해주었는지, 또 누가 영웅대연에 맞춰 양양으로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는지 그녀로서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황용이 손짓으로 곽부를 가까이 불렀다. 양이가 풍릉 나루터에서 서산 대두기와 함께 이틀 동안 어딘가를 다녀왔다고 했지? 그때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 없었어요. 사실 곽부는 그날 동생이 양과를 만나고 왔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양과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몰라도 아버지는 양과 이야기만 나오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며칠 동안 자신과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동생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자신이 나서서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눈치 빠른 황용은 곽부의 안색이 약간 달라지는 걸 보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다. 황용이 눈을 빛내며 곽부를 다그쳤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해다오. 곽부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사실은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신조대역, 그러니까 양과에 관해 이야기를 했어요. 양이가 그걸 듣더니 양과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황용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과를 만났다더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만약 만났으면 틀림없이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러나 황용은 그 은인이라는 사람이 양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태부 사당에서 니마성을 죽인 사람이 과였을까? 설마요. 양과의 무공 실력이 그렇게 뛰어날 리가 있겠어요? 양이와 양태부 사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그 말에 곽부는 그날 밤 곽양과 있었던 일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다. 곽부의 말을 듣고 보니 요 며칠 곽양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고 가끔 몽롱한 눈빛으로 생각에 잠겨있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황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양과는 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부가 자기 팔을 자른 데다 독침으로 소용녀를 다치게 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을 거야. 가만히 있자. 소용녀와 16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고 보니 올해가 바로 16년째 되는 해구나. 그렇다면 양과가 복수를 하러 나타난 것일까? 황용은 양과가 복수를 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양과는 소용녀에 대한 정이 매우 깊었다. 만약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기다렸는데 결국 소용녀를 만나지 못하면 틀림없이 곽씨 집안을 증오할 거야. 16년 동안 한을 품어왔으니 양과의 성격상 복수를 한다면 불을 한 칼에 죽이는 걸로 끝내지는 않을 거야. 황용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건 양과와 소용녀가 헤어진 시기가 곽양이 태어나고 몇 개월 후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는 건 아직 두 사람이 약속한 날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만약 양과가 곽씨 집안에 복수를 한다면 그건 소용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의 약속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가? 황용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무수문이 막 장력으로 뚱뚱한 승려를 단 아래로 밀어내고 있었다. 황용은 곽정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이곳을 맡아주세요. 난 양이에게 좀 가봐야겠어요. 그러곤 곧바로 내실로 갔는데 곽양은 방에 없었다. 시중두는 하인에게 물어보니 후원에 있다고 했다. 그 말에 황용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대교장의 무술대회도 보지 않고 혼자 후원에 나가 있는 걸 보니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 같은데 설마 양과를 만나기로 했나? 황용은 우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몸에 금침을 숨기고 허리에 단검을 찬 후 죽봉을 들고 후원으로 갔다. 황용은 아란석으로 된 길로 가지 않고 가산석 뒤에 오솔길을 빙 돌아서 작약정 곁으로 다가갔다. 황용은 아직 곽양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때 곽양이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려왔다. 매년 생일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지. 조금 있다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불편할 테니 혼자 있는 지금 하늘에 대고 소원을 말해야겠다. 막 곽양에게 말을 건네려던 황용은 곽양의 말을 듣고 주춤했다. 내가 엄마이긴 하지만 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 이 기회에 양이가 무슨 소원을 비는지 들어봐야겠군. 첫 번째 소원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몽골군을 물리쳐 양양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내 딸이군. 두 번째 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곽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곽정과 황용은 곽부를 키울 때처럼 정성을 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진심 어린 소원을 들으니 황용은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진하게 되살아났다. 곽양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3번째 소원을 빌었다. 3번째 소원은 신조대업 양과와. 황용은 딸의 3번째 소원이 양과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막상 딸의 입에서 양과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3번째 소원은 황용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아내 소용녀가 하루빨리 상봉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황용은 곽양이 양과와 소용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뜻밖이었다. 그때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담벼락 위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렸다. 키는 작지만 머리는 유달리 큰 사람이었다. 곽양은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두기 아저씨, 오빠는요? 대두기는 작약정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며 말했다. 신조대업께서 저더러 낭자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두기의 말에 곽양은 실망한 나머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날 보러 올 시간이 없나 보군요. 곽양은 속상한 나머지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대업께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두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조대업께서 낭자를 위해 3가지 생일 선물을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오시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곽양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서 선물을 많이 받았는걸요. 난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 아저씨는 가셔서 오빠에게 선물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나 대두기는 고개를 저었다. 3가지 선물 중 첫 번째는 이미 준비하셨고 2번째는 대업께서 형제들을 시켜 준비하게 하셨는데 지금쯤 준비가 되었을 것 같네요. 곽양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선물 때문에 늦게 오시느니 선물이 없어도 좋으니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 선물은 신조대업께서 대교장 개방대회에서 직접 낭자께 건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낭자께서는 대교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러곤 휘파람을 몇 번 불었다. 그러자 무언가 시커먼 것이 담장 안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바로 양과와 함께 다니던 신조였다. 곽양은 신조를 보자 얼른 달려가 목을 껴안았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한 벗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신조는 도리어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다. 누가 수리형 아니랄까봐 날 모른 척할 거예요? 곽양은 다시 가까이 다가가 신조의 목을 껴안았다. 이번에는 신조도 피하지 않았다.
곽양에게 안겨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서 있는 게 마치 말썽 많고 귀여운 딸이 엄격하고 위험 있는 아빠를 껴안고 애교를 부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수리 형, 우리 같이 가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게요. 혹시 술도 마시나요? 그 말에 대두기가 웃었다.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신조와 함께 대교장으로 갔다. 신조가 대회장에 들어서자 그 괴상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혀를 끌끌 차며 신기해했다. 곽양은 대두기와 신조를 이끌고 단 가까이로 다가가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황용도 대교장에 나타났다. 양과가 여기 나타날 모양이군. 한바탕 난리가 날 듯하니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겠다. 그때 무돈이와 무수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패해 단에서 물러나 있었다. 주자류의 조카와 점창어원의 제자 3명도 역시나 패한 모양이었다. 현재 단 위에는 야율제가 연이어 3명의 적을 물리치고 주백통에게서 배운 71호 공명권을 사용해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 건장한 사내의 이름은 남천하로 귀주의 묘족 사람이었다. 어릴 때 사천의 청성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기인을 만나 상승의 무공을 배웠다. 야율제와 남천하는 한참을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는 모습을 보며 도전하려던 많은 사람은 경솔하게 나서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 서로의 실력이 대등해 보일지 몰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남천하는 승부를 보려고 전력을 다하는 반면 야율제는 다음 승부를 염두에 두었기에 힘을 아끼고 있었다. 남천하는 계속해서 승부가 나지 않자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다. 서남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그와 30초씩 이상을 겨루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기보다 어린 후배를 쉽게 이기지 못하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천하는 내공을 더욱 끌어올려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다 야율제에게 빈틈이 생기자 남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율제의 가슴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야율제 역시 일장을 날려 남천하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기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장을 맞부딪힌 채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내공을 겨루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천하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비틀거리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양손을 모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천하는 단의 계단 입구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야율형께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과연 영웅이라 할 만합니다. 진심으로 승복하겠습니다. 남천하는 깊이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야율제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춘 후 단을 내려갔다. 야율제도 손을 모아 담내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내공을 겨룰 때 야율제의 강한 내력 공격에 남천하는 온몸이 감전된 듯 저려왔다. 그러더니 곧이어 아랫배가 끓는 물처럼 부글거리더니 곧 단전이 터질 것만 같았다. 깜짝 놀란 남천하는 급히 손바닥을 떼어내려 했으나 야율제에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서 겨우 반척 정도밖에 손을 떼지 못했다. 상대의 내력이 단전까지 침투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설사 죽지 않더라도 무공을 잃고 패인이 될 수도 있었다. 남천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결국 남천하는 삶을 체념한 채 두 눈을 꼭 감고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을 끌어당기던 힘이 없어지는가 싶더니 단전 주위에서 끌어넘치던 기가 천천히 사라졌다. 남천하가 조금씩 기를 운기해보니 다행히 단전을 다치지는 않아서 무공을 손실하지는 않았다. 야율제가 자비를 베푼 것을 한 남천하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모두를 향해 야율제가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다고 알린 것이다. 조금 전 두 사람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남천하의 무공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야율제가 그런 남천하를 제압했으니 무공을 좀 아는 사람들은 감히 더 이상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야율제는 곽정과 황용의 사위였기 때문에 개방과도 관계가 깊었다. 그래서 4대 장로와 8결 제자들은 은근히 야율제가 방주가 되기를 원했다. 또한 야율제는 전진교의 최고 어른인 주백통의 제자였다.
그래서 학렬상 대교장에 모인 전진교 제자들은 모두 야율제의 후배가 되는 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곽정 부부 및 전진교와 교분이 있는 고수들은 더 이상 야율제와 겨루려 들지 않았다. 몇몇 주제를 모르고 날뛰던 자들이 도전을 하기는 했으나 모두 몇 초씩 버티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다. 곽부는 남편이 승승장구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자랑스러운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던 곽부는 문득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새가 동생 곁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동생의 다른 쪽 옆에는 풍능 나루터에서 본 적이 있는 괴상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실 곽양과 대두기, 신조가 대교장에 도착했을 때는 야율제가 남천하와 한창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라서 곽부의 온 신경이 남편에게 쏠려 있었기에 미처 보지 못했다. 양과의 별명이 신조대엽이라 했지. 그렇다면 저 못생긴 큰 수리가 신조인 모양인데 저 새가 여기 있다면 양과도 틀림없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잖아. 만약 그가 와서 방주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어쩌지? 곽부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남편의 승리로 한껏 부풀어 있던 가슴이 일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과거 양과가 옷소매로 자신의 장검을 부러뜨리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오빠가 과연 양과를 이길 수 있을까? 양과는 정말 내 천적인가 봐. 어릴 때부터 도대체가 나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깐. 하고 많은 날을 두고 하필이면 오늘 나타날 게 뭐람. 곽부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양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점차 어두워졌다. 그러는 사이에도 야율제는 계속해서 7사람을 물리쳤다. 그런 뒤 한참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양장로가 단 위로 올라가 외쳤다. 야율대영은 진정문과 무를 함께 갖춘 인재이십니다. 우리 개방은 모두 야율대영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영께서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되신다면. 양장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주위에 앉아있던 개방의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혹시 아직도 도전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양장로가 연이어 3차례를 물었으나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곽부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양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거야. 야율 오빠가 방주에 취임하고 나면 그때는 양과가 나타나서 소동을 부린다 해도 소용없지. 그런데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두 필의 말이 대교장을 향해 달려왔다. 말발굽 소리로 미루어 보아 무언가 급한 용건이 있는 듯 했다. 곽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내 왔구나. 질풍처럼 달려온 두 필의 말 등에는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곽정이 파견한 척후병이었다. 곽정은 자기가 보낸 척후병이 급히 돌아온 걸 보고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내 왔구나. 그러나 곽정과 곽부가 마침내 왔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곽부는 양과를, 곽정은 몽골 대군을 가리킨 것이었다. 2명의 척후병은 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곽정 앞으로 달려가 인사를 올렸다. 곽정과 황용은 급히 두 사람의 안색을 살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매우 당황스러우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횡재를 얻은 사람들 같았다. 곽대엽, 몽골 대군의 좌익 선봉 천인대가 이미 당주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곽정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빨리 오다니. 다른 한 명의 척후병이 말을 이었다. 몽골 대군의 우익 선봉 천인대가 이미 등주에 도착했습니다. 두 척후병의 보고에 곽정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었다. 북측으로 들어오는 적군이 두 길로 나뉘어 진군하는구나. 진군 속도가 이토록 빠르니 큰일이군. 당주와 등주는 양양에서 불과 100리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두 곳에서 양양 맞은편인 번성까지는 모두 평야지대였다. 진군하는데 장애가 되는 산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몽골군이 말을 달려 진군한다면 번성까지 겨우 이틀거리였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척후병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등주성 외곽에 도착한 몽골군 천인대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군관이고 사병이고 간에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곽정이 이상해서 물었다. 그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첫 번째 척후병이 말했다. 당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몽골군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체의 왼쪽 귀가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척후병이 말을 이었다. 등주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왼쪽 귀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놀랍고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선봉대가 전멸했다니 몽골군의 사기가 크게 꺾였겠군. 몽골군의 수가 10만 명이 넘으니 그중 2천 명이 죽었다 해서 병력에 큰 영향은 없겠으나 선봉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전의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잘된 일이긴 한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곽정이 물었다. 당주와 등주의 수비군은 어찌 되었느냐? 두 명의 척후병이 동시에 대답했다.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몽골군이 전멸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황용이 말했다. 어서 가서 여대수께 보고 드려라. 틀림없이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에 두 척후병은 머리를 숙여 절한 후 기뻐하며 대교장을 떠났다. 황용이 단 위에 올라가 몽골군 선봉대가 양양의 수비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전에 전멸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장내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개방에 새로운 방주를 세우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어찌 이 소식에 비하겠습니까? 황용은 하인들을 시켜 술을 내오게 하고 잔치를 크게 열었다. 사람들은 몽골군의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흥이 나서 술을 마셨다. 사람들은 모두 곽정과 황용의 전략으로 몽골군이 전멸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두 사람에게 술을 권했다. 곽정은 결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연신 설명했지만 그의 사람됨이 원래 겸손했기 때문에 모두들 곽정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창 술잔이 오고 가며 흥에 겨워 있을 때 멀리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곽양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사시 형제들이 왔나 봐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니 대교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무기를 뽑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좌중은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웬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일까? 곽정이 무수문을 향해 말했다. 어서 가서 궁수 2,000명을 불러오너라. 그 말에 무수문이 막 돌아서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수산장 사시 형제가 신조엽의 명을 받들어 곽양낭자의 생일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5 형제가 한꺼번에 내공을 실어 외치니 그 소리가 사방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사시 형제들의 목소리에 걸음을 잠시 멈췄던 무수문을 향해 황용이 어서 가라고 손짓했다. 비록 사시 형제가 곽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무수문은 즉시 말등에 올라타 궁수를 데리러 갔다. 곧이어 궁수대가 도착하자 곽정은 그들을 교장 옆에 배치시켰다. 궁수들의 배치가 막 끝났을 때 호랑이 가죽을 걸친 한 남자가 100마리의 호랑이를 이끌고 대교장에 도착했다. 바로 백액상군 400이었다. 100마리의 호랑이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뒤이어 광견자 사중맹이 100마리의 표범을 이끌고 도착했고 청갑사왕 사숙강은 100마리의 사자를 데리고 왔다. 또 대력신 사계강은 10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왔으며 팔수선원 사소첩은 100마리의 큰 원숭이를 이끌고 교장 주위에 정렬했다. 사시 형제가 데려온 맹수들은 끊임없이 낮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대교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강호인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맹수를 한꺼번에 본 적은 없는지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시 형제들은 각자 가죽 포대를 하나씩 들고 곽양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낭자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곽양도 일어나 예를 갖추었다. 감사합니다. 사삼숙 몸은 좀 어떠세요? 사오숙 가슴의 상처는 다 나았나요? 사숙강과 사소첩이 동시에 대답했다.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400이가 5개의 포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신조엽께서 낭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말에 곽양이 활짝 웃으며 선물이 뭐냐고 물었다. 이 선물은 신조엽께서 700여 명의 고수를 데리고 얻어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곤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포대를 열어보였다. 가죽 포대 안을 들여다본 곽양은 깜짝 놀랐다. 이건 사람의 귀가 아닌가요? 사백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5개의 포대 안에 2000개의 귀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몽골 군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곽양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귀를 왜 제게 선물로 보냈죠? 듣고 있던 곽정과 황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백위에게 다가갔다. 먼저 곽정과 황용은 사시 형제에게 예를 표하고 포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 척후병의 보고를 되새겨보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대영, 당주와 등주의 몽골군을 섬멸시킨 사람이 바로 신조엽입니까? 그 물음에 사백이가 답했다. 신조엽께서는 오늘이 곽양 낭자의 생일인데 그런 좋은 날에 몽골군이 침범해 낭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강호의 고수들을 이끌고 선봉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말에 곽정의 얼굴빛이 환해졌다. 신조대엽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직접 뵙고 양양의 백성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곽정은 몽골군에 대항해 성을 지키느라 강호의 일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그동안 양과는 이름을 숨기고 신조엽이라는 벼로로 강호를 누볐다. 그러니 양과가 바로 신조대엽이라는 사실을 곽정이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사백이가 대답했다. 신조엽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곽대엽과 곽부인의 후배이니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나? 따님의 생일 선물을 장만하느라 바빠서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서산 일굴기가 신조엽의 명을 받들어 곽양낭자의 생일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매우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으나 사람들은 모두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곽정은 첫 번째 선물로 너무나 큰 것을 받았던지라 급히 일어나 이들을 맞이했다.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두껍고 우렁찬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곽정이 대교장 입구로 걸어나가자 황용이 곽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신조엽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당신은 신조엽이 누군지 아는 거야? 바로 양과예요. 그 말에 곽정은 잠시 놀라서 멍해 있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과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다니 우리 송나라의 복이로구나.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글쎄, 내가 그 아이 생각을 어찌 알겠어. 당신 생각에는 뭘 것 같아? 그러나 황용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황용은 양과가 양양을 위해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계속해서 곽양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양과는 아직 곽정 부부와 곽부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 후 장숙이 번희롱이 나머지 8기를 이끌고 대교장에 도착했다. 의들은 먼저 곽정 부부에게 예를 갖춘 후 곽양에게 다가갔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시고 홍복을 누리십시오. 곽양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서산 일굴기는 각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걸 보고 곽양은 혹시라도 첫 번째 예물처럼 끔찍한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겁이 났다. 이상한 물건이면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러자 대두기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아주 예쁜 선물이랍니다. 번희롱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큰 유성 폭죽이 들어있었다. 번희롱이 바로 폭죽에 불을 붙여 쏘아 올렸다. 그러자 하늘로 날아오른 폭죽이 터지면서 화려한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공짜를 만들었다. 그걸 보고 곽양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 다음은 조사기가 상자를 열어 폭죽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축자가 만들어졌다. 뒤이어 서산 일굴기가 하나씩 상자를 열어 폭죽을 터뜨리자 공축과기 고랑다복다수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글자의 색깔이 각각 달라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허공을 밝게 수놓은 글자는 한참 후에야 사라졌다. 대교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며 갈채를 보냈다. 이 폭죽은 항구진에서 매우 유명한 장인인 황일포가 만든 것으로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 막 허공에 수놓은 글자들이 사라질 무렵 북쪽 하늘에서 유성이 떠올랐다.
대교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뒤이어 좀 더 먼 북쪽에서 또다시 유성이 떠올랐다. 그걸 보고 황용은 생각했다. 봉화처럼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속셈일까? 분명한 건 이번에 보낸 선물은 양이에게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야. 황용은 개방의 제자들에게 지시의 술상을 마련하게 하고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를 대접했다. 그런데 술이 한숨배 돌기도 전에 멀리 북쪽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가 이 소리를 듣더니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 높여 환호했다. 신조엽께서 성공했구나, 성공했어. 모두들 의아한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대두기가 북쪽을 가리키며 환호를 질렀다. 날이 완전히 저문 뒤였는데도 북쪽 하늘 끝에서 어슴풀의 붉은 빛이 비쳤다. 그걸 보고 황용은 깜짝 놀라면서도 얼굴빛이 밝아졌다. 남양에 불이 났구나. 곽정도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맞아, 남양이야. 황용이 버니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버니롱이 대답했다. 이건 신조엽께서 곽양낭자께 드리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몽골의 20만 대군이 먹을 군량미를 모조리 불태운 것이지요. 황용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버니롱에게 직접 듣고 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황용과 곽정은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몽골 대군은 양양을 공격하면서 남양을 군량의 집산지로 삼았다. 수년 전부터 몽골군은 남양에 대규모 곡식 창고를 짓고 사방에 쌀과 보리 그리고 건초 등을 가져다 비축했다. 옛말에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군량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양은 몽골군의 명맥을 쥐고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몽골군은 기마병이 주력이었기에 날마다 대량의 건초가 필요했다. 곽정도 이를 잘 알았기에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를 보내 남양을 치려 했으나 몽골군의 방비가 워낙 철저했기에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과가 단 한순간에 남양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곽정은 북쪽의 불길이 점차 거세지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버니롱에게 물었다. 남양을 공격한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탈 없을 겁니다. 신조엽께서 성인사태, 인주자, 장일맹, 백초성과 같은 무림 고수 300여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양성을 지키는 몽골 군사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황용을 바라보았다. 역시 그랬군. 과가 여러 고수를 양양 주변으로 집결시킨 건 이런 큰 공을 세우기 위함이었어. 버니롱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몽골군은 화포로 양양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남양성의 지하에는 수십만 근의 화약이 보관되어 있더군요. 우리의 축포와 유성이 터지면 남양성에 잠입해 있던 고수들이 동시에 움직여 먼저 식량을 불사르고 화약에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곽정과 황용은 기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 태무친을 따라 서정에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몽골군의 화포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약과 철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몽골군은 여러 차례 양양을 공격하면서도 화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몽가 황제가 친히 남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장 위력 있는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양과가 화약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양양성의 군민은 큰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는 2,000명의 선발대를 전멸시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공이었다. 군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몽골군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곽정 부부는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를 향해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희는 그저 신조엽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저희에게 감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화약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잠시 후 소리가 조금 강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이 느껴졌다. 버니롱이 웃으며 말했다.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대교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축배를 들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신조엽의 공로를 칭찬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러지 못했으니 바로 곽부였다.
곽부는 남편이 여러 고수들을 물리치고 개방의 방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비록 몽골군의 선봉대가 전멸하고 화약고와 곡식 창고가 불탄 건 더없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었다. 폭죽으로 허공에 쓴 글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다 동생 덕분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가 이 모든 일이 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니 곽부는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안 그래도 양과를 싫어하는 곽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양 장로는 야율제와 곽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유독 곽부만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그 이유를 짐작했다. 어이쿠 이런. 제가 늙어서 깜빡했군요. 몽골군이 당했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그만 오늘의 중요한 행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양 장로는 단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몽골군이 크게 당했다니 이는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야율 대영이 여러 고수를 물리치고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되신 일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양 장로가 세 차례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양 장로가 야율제를 단 위로 불렀고 야율제는 단 위로 올라가서 사방을 향해 폭건의 예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막 몇 마디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개방의 제자인 것 같았다. 잠깐, 제가 감히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율제가 대답했다.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개방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율 대영의 부친께서는 몽골에서 재상을 역임하신 바 있고 대영의 형님께서도 몽골의 고관이셨습니다. 몽골은 우리 개방의 적인데 어찌 야율 대영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야율제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친께서는 몽골 황후에 의해 독살되셨습니다. 형님 역시 몽골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남조로 도망쳐 난민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폭군은 저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그 말에 야율제에게 질문을 던진 개방 제자가 코웃음을 쳤다.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부친의 사인도 매우 애매하고 독살되셨다는 것도 그저 소문에 불과할 뿐 확증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대영의 형님께서는 법을 어기고 벌을 받으신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개방은 대대로. 그때 곽부가 끼어들었다. 곽부는 남편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말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누군데 감히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오? 자신 있다면 단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오. 그러자 그 거지가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하하하. 좋소 좋아. 남편이 방주가 되기도 전인데 방주 부인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시오. 거지는 몸이 잠깐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단 위에 올라섰다. 그 모습만 봐도 경공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다. 모두들 그의 경공 실력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수천의 눈길이 모두 그 거지에게 쏠렸다. 무공이 대단한데 대체 누구지? 거지는 때가 꾀재재하게 묻은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손에는 술잔 굵기의 철장을 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렇게 뜬 얼굴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이 나 있어 굉장히 험악해 보였다. 허리에 찬 매듭이 5결인 것으로 보아 개방의 5결 제자인 듯 했다. 그의 외모가 매우 기괴했기에 개방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사하로 평소 매우 과묵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 해 동안 묵묵히 개방을 위해 일해온 공으로 점차 지위가 상승해 지금은 5결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공이 평범했기에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고 모두들 그가 5결 제자까지 오른 게 그의 한계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평범하던 하사하가 감히 야율제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듯 뛰어난 무공을 숨기고 있었다니 개방의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사하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외모가 워낙 기괴해서 한 번이라도 그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야율제 또한 그를 잘 알고 있었다. 하형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는지요?
그 말에 하사아가 냉소를 지었다. 제 주제에 감히 가르침이라니요? 다만 두 가지 일을 여쭤볼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개방은 전대와 후대가 방주를 교체할 때 타구봉을 징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방주 자리에 오르실 야율 대형께서는 우리 개방의 보물인 타구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하사아의 말에 개방의 제자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야율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노방주께서 간사한 적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그때 타구봉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의는 우리 개방의 수치라 할 수 있지요. 무릎 개방의 제자들이라면 책임을 지고 반드시 타구봉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율제의 말에 하사아가 코웃음을 쳤다. 두 번째 질문은 야율 대형께서 노방주에 복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야율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노방주는 곽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모든 무림 사람이 이 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곽도의 행방을 뒤쫓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까지 모두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자를 찾아내어 노방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개방을 위해 복수할 것입니다. 그 말에 하사아가 코웃음을 쳤다. 그렇군요. 이제 방주 선정이 왜 성급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타구봉을 되찾지 못했고 둘째는 노방주의 복수를 아직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해결하지도 못했으면서 야율 대형께서는 방주가 될 생각만 하고 계시군요. 전곡을 찌르는 하사아의 말에 야율제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양장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사아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이 넘는 개방의 제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방주가 필요합니다. 타구봉을 되찾고 복수를 하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주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둘러 방주를 세우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사아가 고개를 저었다. 양 장로의 말씀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양 장로는 개방의 4대 장로 중 수석 장로였다. 사실상 노방주가 죽은 후 개방의 모든 일은 그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겨우 5결 제자가 공개적으로 말대꾸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국 양 장로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대체 뭐가 틀렸단 말이냐? 그러자 하사아가 양 장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타구봉을 되찾은 사람, 즉 곽도를 죽여 노방주의 원수를 갚은 사람을 우리 개방의 방주로 추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공을 겨뤄 개방의 방주를 뽑자니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곽도가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고 칩시다. 무공이 가장 강한 사람을 방주로 삼을라 치면 곽도의 무공이 야율 대형보다 뛰어날 터인데 그렇다면 곽도를 방주로 삼아야 한단 말씀입니까? 그 말에 개방의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사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때 곽부가 단밑에서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말은 곽도가 우리 야율 오빠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사아가 냉소를 지었다. 야율 대형의 무공이 강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천하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록 개방의 5결 제자에 불과하지만 제 무공도 야율 대형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곽부는 그러지 않아도 그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야율 오빠, 저 무례한 놈에게 한 수 가르쳐주세요. 하사아가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개방의 사무는 방주와 4대 장로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주 부인은 그런 권한이 없지요. 하물며 야율 대형께서는 아직 방주가 되신 것도 아닌데 부인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개방의 제자를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곽부는 무안한 나머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무례한 자가. 하사아는 더 이상 곽부를 상대하지 않고 양 장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양 장로, 만약 야율 대형을 이기면 제가 개방의 방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누군가 타구봉을 되찾고 복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방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 장로는 갈수록 분수를 모르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누구든지 무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없소이다. 물론 타구봉을 되찾지 못하고
노방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개방의 방주 자격이 없는 셈이요. 야율 대형이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되시면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야율 대형이 하사제를 이기지 못하면 어찌 우리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양 장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야율 대형께 한 수 배운 후 가서 타구봉을 되찾고 노방주의 원수를 갚아야겠군요. 하사의 말은 야율제를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다. 야율제는 원래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다. 제가 비록 제주가 미천의 방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 사실이나 하형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다니 거절할 수가 없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